상은 그만두시죠. 남편의 부인은 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저는 김태준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1999년에 혼인 신고를 했고 이혼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저예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저랑 30년을 살았어요. 살았다고 아내가 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형식이 필요 없다고,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은 서류 한 장으로 증명되고 혼인신고서에 찍힌 도장 하나로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줄도 법적 서류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새벽 4시 32분. 그 사람이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저는 그의 식어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손바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이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녔는데, 깨어나요. 제발.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한 얼굴로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그의 폐암은 사기였고 의사는 3개월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개월을 더 버텼어요. 아마도 제 곁에 있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고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의 밥을 챙기고, 그의 약을 챙기고, 그의 병원비를 내고, 그의 손을 잡고 병원을 다녔으니까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잠깐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성함이 다르신 것 같아서요.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표정.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오전 8시쯤 장례식장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내입니다. 아, 네. 그럼 혼인관계 증명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저희는 사실혼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시면 법정 상속인께서 직접 연락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자녀분이나 다른 가족분 계신가요? 자녀는 없습니다. 가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한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그러시면 일단 본인께서 오셔서 직접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으니까요.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누나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혹시 김태준 씨 누나 되시나요? 태준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그분과 함께 살던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태준 씨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전화 너머로 충격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폐암으로 집에서 편하게 가셨어요. 세상에, 태준이가,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제가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법적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태준이랑 무슨 사이세요? 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그럼 결혼은 안 한 거네요? 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도와줘야 하죠? 네. 태준이한테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30년을 같이 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장례식장 예약해달라고 하면 제가 믿을 수 있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일단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누나라는 여자가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냉랭한 표정으로 병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안실로 옮기기 전이었어요. 그녀는 오빠의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1년 전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3기였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았는데 6개월 전에 재발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간호했어요? 네.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밥 챙기고 힘들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오빠한테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25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때 제가 결혼식에도 갔었고요. 부인 이름은 서미선.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오빠가 사업 실패하고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그게 무슨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가 당신이랑 30년을 살았다면 그 부인하고는 헤어진 거겠죠. 그렇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호적 등본 같은 거 떼보면 알겠죠. 그건 제가 뗄 수 없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게 문제네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장례식장부터 예약해야겠어요. 제 명의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그 부인이 나타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해요.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의 중형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은 3년 전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 그때는 아직 건강했어요. 예쁜 사진이네요.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네. 행복했던 때였어요. 빈소를 꾸미는 동안 그의 누나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조문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연락할게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상주는 제가 서야 할 것 같으니까요. 네. 당신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잖아요. 상주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당신이 30년을 살았든 뭐든 서류상으로는 남이에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조문객이에요? 글쎄요. 가족 측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긴 한데, 만약 부인이 나타나면, 제발이요. 적어도 빈소에는 있게 해주세요. 제가 30년을 그 사람 곁에 있었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은 옆에 있어요. 근데 진짜로 부인이 나타나면, 그때는 제 손을 떠난 일이에요. 장례식 첫날 저녁,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누나가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대학 친구입니다. 동네 이웃입니다. 저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세요? 동거인입니다.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동거인. 아, 네. 사람들은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정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표정.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이랑 20년 지기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태준이가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힘내세요. 태준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밤 10시쯤 조문객이 뜸해지고 빈소에는 저와 누나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서 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 누나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오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책임감이 부족했죠. 항상 현실을 회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결혼도 그래요. 부인이랑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정리하고 당신한테 갔어야 했어요. 근데 그냥 도망친 거예요. 이혼도 안 하고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설마 정말로 이혼 안 한 거예요? 내일 호적 등본 떼보면 알겠죠. 제가 구청 가볼게요. 다음 날 아침 누나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혼 안 했어요. 뭐라고요? 서미선. 법적으로 아직 오빠 배우자예요. 혼인신고는 1999년 3월에 했고 이혼 기록은 없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가 더 있어요? 제가 부인한테 연락했어요. 오빠 사망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뭐래요? 오늘 온대요. 오후 2시쯤 한 여자가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빈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김태준 씨. 그녀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없는 얼굴로.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게 법적 부인, 서미선. 그녀가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함께 향을 올리고 싶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녀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향은 그만 두시죠. 네. 남편의 부인은 접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저는 김태준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1999년에 혼인 신고를 했고 이혼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저예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저랑 30년을 살았어요. 살았다고 아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법적 서류에 당신 이름 없잖아요. 혼인신고서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 밥 챙기고 옷 빨고 아플 때 간호하고 병원비 낸 사람이 저예요. 30년을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서 매일 밤 같이 잤어요. 그건 고마워해야겠네요.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첩이에요. 법률 용어로는 사실상 배우자라고 하나? 어쨌든 법적 배우자는 아니에요. 첩.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첩이라니요. 그 사람 제 손 꽉 잡고 너는 내 아내야라고 했어요. 죽기 전날 밤에도 내 몫은 다 네 거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법은 법이에요. 서미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보세요. 여기 제 이름 있어요. 서미선. 배우자라네. 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2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업 망하고 아파서 죽어갈 때 어디 있었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알 바가 아니라고요? 저는 30년을 그 사람 곁에 있었는데 밤마다 악몽 꾸고 항암 때문에 토하고 통증 때문에 울 때 손 잡아준 게 저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고인 명예가. 명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는데 남은 사람들만 창피해야 합니까? 제 30년은요? 제 인생은요? 서미선이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혼인신고도 안 한 남자랑 30년을 살았으면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했어요. 당신이랑 헤어졌다고. 거짓말이었네요. 네. 제 남편은 저한테 거짓말한 거고 당신한테도 거짓말한 거예요. 불쌍하긴 하네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가 마지막 인사만. 안 돼요. 서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제가 주관할 거예요. 법적 배우자니까. 상속도 제가 받을 거고요. 상속? 당연하죠. 남편 재산은 배우자한테 가는 게 법이에요. 혹시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 있어요? 집이나 통장 같은 거?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5년 전에. 그럼 그건 당신 거네요. 다행이네. 근데 남편 명의로 된 건 다 제가 받을 거예요. 보험금도 있을 거고 예금도 있을 테고.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상주해요. 당신은 그냥 조문객으로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세요.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웃던 당신,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혼 안 했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서미선이 향을 올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으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2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죽으니까 재산 때문에 나타난 거라는 걸.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법은 사랑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서류를 보호했습니다. 누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갈게요. 어디 가시게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네요.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빈소 앞에는 서미선이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고인의 부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편찮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뭐. 그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문객 자리에 앉아서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태준이의 대학 동기였어요. 누나, 왜 여기 계세요? 상주 자리로 가셔야죠.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무슨 소리세요? 누나가 30년을 태준이 곁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래요. 그 친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태준이가 누나 얘기 맨날 했는데 자기 아내라고. 우리는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법적 부인이래요.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는 서미선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는 화가 난 표정으로 서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부인이시라고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실 거예요. 저는 남편이랑 오래전에 별거했으니까요. 별거를 했으면 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당신한테 대답해야 하죠? 저는 법적 배우자예요.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요? 태준이가 아플 때 어디 계셨어요? 항암 치료 받을 때, 밤마다 아파서 잠 못 잘 때 어디 계셨냐고요.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조문객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인이래요. 근데 태준이가 3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은 여기 계신 분이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서미선을 오갔습니다. 그럼 중혼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혼이었나 보죠. 세상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저는 1999년부터 김태준 씨의 법적 배우자였습니다.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요. 사정이 있어서 별거했을 뿐이에요. 저 여자는, 그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남편과 동거한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져서 처벌은 못하지만. 뭐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법이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믿었어요. 속은 거예요. 속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혼인신고 안 된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법. 당신은 법만 아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게 가족 아니에요? 매일 아침밥 차려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올 때 안아주고 그게 가족 아니냐고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서미선은 냉정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가족이라고 느꼈을 순 있어요. 근데 유산 분할할 때, 보험금 받을 때 그런 건 법대로 가요. 이해하세요.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선 씨, 얘기 좀 합시다. 따로. 세 사람은 빈소박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누나 그리고 서미선. 미선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누나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이혼도 안 하고 두 사람한테 다 거짓말하고.
근데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싸워봤자 전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권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권리요? 배우자 상속권, 보험금 수령권, 그리고 장례를 치를 권리. 보험금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 명의로 보험이 2개 있더라고요. 암보험하고 생명보험. 수령액이 꽤 되던데요. 서미선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암보험 5천만 원, 생명보험 1억.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거죠.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보험료를 낸 건 저였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태준이가 암 진단받고 나서 가입한 거였어요. 그 보험료 제가 냈어요. 보험료를 당신이 냈든 말든 수익자는 배우자예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 현실이에요. 인정하세요. 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 씨, 협의 좀 합시다. 저 사람이 5년 동안 보험료를 냈으면 최소한 반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법적 근거 있어요? 도덕적으로. 전 도덕적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법적인 얘기하러 왔어요. 서미선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예금도 있을 거예요. 통장 같은 거, 그것도 다 제가 상속받을 거예요. 통장은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 있어요. 태준 씨 명의로. 근데 거기 든 돈은 제가 모은 거예요. 생활비 아끼고 아껴서. 얼마나 있는데요? 3천만 원 정도. 그것도 제 거예요. 남편 명의니까.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 돈은 우리가 늙어서 쓰려고 모은 거예요. 요양원 들어갈 돈이었어요. 이미 남편은 죽었잖아요. 당신 혼자 쓸 돈이네요. 근데 남편 명의니까 제 거예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서미선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김태준 씨의 법적 배우자였어요. 25년 전에 결혼했고요. 그 사람이 바람 피워서 당신이랑 살았을 뿐이에요. 피해자는 접니다. 피해자라고요?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그건 제 자유예요. 별거도 부부의 권리니까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 누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소송할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다는 판례가 있대요. 소송이요? 네. 변호사 선임해서 시간 걸리겠지만 얼마나 걸리는데요? 1년. 길면 2년? 그동안 제가 뭘 먹고 살아요? 그 돈이 제 전 재산인데 통장에 3천만 원.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집은 제 명의지만 대출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요. 일단 오늘 장례 먼저 치릅시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요. 네. 발인은 다음 날 오전에 있었습니다. 운구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관을 옮기는 시간. 상주들이 영정을 들었습니다. 서미선이 맨 앞에 섰고 누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뒤에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언니, 친구 하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도 같이 가요. 우리가 모시게요. 하지만 됐어요. 법이 뭐라든 우리는 압니다. 누가 진짜 태준이를 사랑했는지.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서미선이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저 여자가? 상관하지 마세요.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냥 보내드립시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
관을 열었습니다.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서미선이 먼저 다가가서 봤습니다. 3초 정도,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혼 안 했어요? 이제 저 어떡해요? 시간 다 됐어요.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여보, 사랑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편히 쉬어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관이 닫혔습니다.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미선은 유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보험금 청구를 넣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해요. 입증이요? 30년을 함께 살았다는 증거. 공과금 고지서, 통신 기록, 이웃 증언, 사진. 뭐든 모아야 해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글쎄요. 법원 판단이니까 50대 50 정도? 50대 50? 확률이었습니다. 제 30년이 확률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선임료가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진행 비용 더하면 1000만 원은 잡아야 해요. 1000만 원. 제 통장의 3분의 1. 소송 걸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심에서 1년 항소하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2년. 그동안 저는 뭘 먹고 살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그가 없는 집, 거실에는 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소파 위에 담요, 책장의 책들, 벽에 걸린 우리의 사진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혹시 김태준 씨 댁 맞나요? 네. 병원 원무과입니다. 미납된 치료비가 있어서요. 520만 원인데 언제 납부 가능하신가요? 치료비요? 네, 지난 3개월치 항암 치료비요. 실손보험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520만 원. 또 나갈 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한테만 거짓말한 거예요? 왜 이혼한 줄 알았어요? 왜 혼인신고 하자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여보, 우리 결혼식 올릴까?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었어요. 결혼식? 응. 작은 거. 친구들만 부르고.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부부잖아.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너는 내 아내야. 그걸로 충분해. 그때 저는 만족했었어요.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보였습니다. 종이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 상주였을 거예요. 보험금도 받고 통장도 인출하고 당당하게 장례식에서 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누나였습니다.
언니 미선 씨가 통장 동결 신청했대요. 뭐라고요? 상속 재산이니까 법원에서 처리될 때까지 동결한대요. 언니가 돈 빼갈까봐. 제가 모은 돈인데. 저도 알아요. 근데 명의가 오빠 거잖아요. 어쩔 수 없대요. 그럼 제가 당장 쓸 돈이 없는데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언니, 일단 제가 좀 빌려드릴게요. 1,000만 원 정도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언니가 나중에 갚으면 되죠. 소송 이기면.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침묵. 그래도 해봐야죠. 안 그러면 언니 30년이 이미 날아갔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30년이 날아갔어요. 소송을 하든 말든. 그 사람은 이미 가버렸고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언니, 고마워요, 그동안. 근데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자리, 베개에서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2분. 그가 죽었던 시간. 정확히 일주일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라는 것을.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이길 확률도 불확실했으니까요. 서미선은 보험금과 예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1억 8천만 원. 저는 빚을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병원비 520만 원, 누나에게 빌린 돈 1,000만 원.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했었어요. 사실혼으로.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요? 혼자 살아요. 그럼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저는 그냥 웃습니다. 가끔 그의 묘에 갑니다. 서미선이 선택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싼 곳으로. 여보, 잘 지내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 저는 그럭저럭이에요. 살아는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신, 미워요.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인신고 하자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왜 이혼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비석만 차갑게 서 있을 뿐. 근데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건 진짜예요. 30년.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편히 쉬어요. 저는 살아볼게요. 어떻게든.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종이 한 장, 도장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을. 저는 30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였지만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었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남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종이에 이름을 적으세요. 도장을 찍으세요.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